문제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문제를 출제를 잘했어요. 그래서 제 느낌상 요 레벨의 문제가 원래 좀 레벨 늘 것 같아요. 예. 요 레벨의 문제가.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느낌이 2점 내게 되면 원래 시험 수준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요. 자, 정착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지문 5번 보겠습니다. 건물은 토지의 일부로 취급된다. 틀렸죠. 건물은 토지의 독립물이죠. 따라서 토지와 별개의 독립물로 취급되는 종속 정착물이 아니고 독립 정착물이죠. 틀렸습니다. 정답 5번 틀렸고요.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요. 어느 지역에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가 없다는 비동성이니까 부정성이 아니고 부동성이죠. 부동성. 틀렸고요. 2번. 토지의 가치 보존력이 우수한 것은 바로 부동성이 아니고 영속성이죠.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이다. 영속성. 틀렸고요. 3번요.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해서 재생산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없죠. 없는 것이 바로 부정성 때문이죠. 틀렸습니다. 4번요. 개별성은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맞죠? 정답 4번이고요. 자, 5번은요. 토지의 위치는 주변 환경에서 결정되는 것은 절대적 위치가 아니고 상대적 위치죠. 주변 환경은 바로 상대적 위치를 의미하고, 자, 부지 자체는요. 절대적 위치를 말해요.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 보시면서 수요 곡선을 D0에서 D1으로 이동하는 요인. 자, 그러면 좌측 이동이죠. 좌측 이동은 수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수요 감소죠. 수요 감소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4번 보게 되면요. 자, 오피스텔의 보완제가 가격이 상승한다. 보완제 가격 상승은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죠. 보완제는 반비례 관계니까 보완제 가격 상승은 수요 감소를 말해요. 정답 4번입니다. 자, 4번 계산 문제 봅니다. 자, 다음 예문을 읽고, 자, 옳게 계산된 수치를 묻습니다. 자, 주택시장에 서로 대체 관계가 있다. 자, 대체되면 항상 뭘 묻죠? 교차 탈성이죠. 공식들로 봅니다. 자, 교차 탈성은요. 분자분모. 그러면, 자, A제와 B제 할까요? A제와 B제가 있다. 얘가요, 대체제일 수도 있고, 보완제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A제 가격 패널입니다. 분자는요, 수요량의 패널입니다. 공식 떨어지고요. 자, 지금 이 문제는요, 대체제를 물어요, 보완제를 물어요? 대체제죠. 자, 문제는요, 대체제를 명시했으니까 항상 이런 거는요, 화살표를 만들 자리입니다. 화살표. 대체제는요, 자,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대체제는 증가하면 증가한다. 비례관계입니다. 이걸 만들어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대체제니까. 이제 문제 봅니다. 두 번째 줄.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빌라의 수요 교차 탈성이 1.2다. 교차 탈성이 1.2가 나왔어요. 세 번째 줄. 아파트 가격이 기존보다 10% 상승한대요.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상승? 10%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1.2 이꼴 10% 상승하면 얘는 얼마가 돼야 되죠?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뭐 12% 상승입니다. 요걸 찾아야 돼요. 12% 상승입니다. 12% 상승. 그래서 결국 자료는 교차가 1.2가 나왔고 가격이 10% 상승했대요. 그럼 이제 B제 수요량의 변화는 12%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줄. 자, 빌라의 수요량은요. 원래는 500세대인데요.
이 중에서 12%가 상승했죠. 수요량이 10% 상승했으니까 1 플러스 12%가 상승했으니까 곱하기 1.12가 돼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560세대가 돼요. 자, 12% 상승입니다. 정답 5번 되고요. 다음에 문제 5번 봅니다. 5번요. 자, 어느 지역의 아파트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요. 자, 포인트는요. 가격 상승이죠. 자,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요 증가하다 감소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 맞죠? 그러면 공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그래서 예를 물으니까 이런 단어를 찾아내 말입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을 물으니까 지문은요. 수요 증가나 공급 감소 항목을 찾으면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보게 되면 대체제 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 자, 대체제가 가격이면 비례관계인데요. 대체제에 수요가 났습니다. 그럼 볼까요? 이거요. 지난달도 이 문제가 비슷한 문제 나왔는데, 자, 대체제. 대체제는 비례관계 맞죠? 맞죠? 증가. 예를 들면 사이다 값이 비싸면요. 사이다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사이다 적게 먹고 대신에 콜라를 많이 마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체제는요. 이렇게 증가 비례관계인데 지금 우리 문제는요. 예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제의 수요 감소, 사이다를 적게 먹으면 콜라를 많이 마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체제 수요 감소 예를 물었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대체제 수요가 감소하면 사이다 적게 먹고 대신에 콜라 많이 마시니까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요. 가격은 상승한단 말입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문제 6번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지문 1번 볼게요. 임대료가 상승할 때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소득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자, 주택이 나오고 오피스텔이 나왔죠. 이렇게 나온다면요. 이것은 소득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소득 효과가 아니고 대체 효과. 따라서 대체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 1번 들었습니다. 문제 7번요. 7번 문제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제가 첫 페이지 딱 보니까 야, 시험 치신 분들 애를 많이 먹었겠다. 왜? 4번 어려웠죠. 5번도 어려웠죠. 7번도 어려웠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당황을 많이 했을 거예요.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되게 어렵다고 느꼈는데 뒤로 갈수록 문제가 쉬운 게 보이더라고요. 앞부분은 많이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하향 수요와 우상향 공급이 있다.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수요 감소, 공급 증가입니다. 볼까요? 수요 감소. 다음에 공급 증가입니다. 그래프로 봅니다. 자, 수요가 감소한다. 수요 감소 맞죠? 자, 수요 감소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숫자를 넣어준 게 좋아요. 수요가 100개 감소합니다. 좌측이든. 그런데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공급이 증가하면요. 공급이 얘보다 적게 증가하는지 동일하게 증가하는지 많이 증가하는지 이 조건이 전혀 낮거든요. 모든 경우를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 자
수요 감소만큼 동일하게 공급이 증가한다. 동일하게 증가. 100개 증가한대요. 동일하게 증가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요, 동일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면 균형점은 노란 점이 되고요. 원래점과 비교하면 가격은 상승하라. 원래보다 하락이겠죠. 양은 증가 감소 불변. 양은 그대로 불변이잖아요. 다시 이제는 자, 수요가 100개 감소하는데 공급은요 적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적게 증가합니다. 50개만 증가한대요. 이렇게 적게 증가하면 균형점은 빨간 점이 됩니다. 원래점과 비교하면요,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라, 하락하죠.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되어요. 다음에 공급이 많이 증가합니다. 몇 개? 200개 증가합니다.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균형점은 여기서 파란 점이 되고요. 그래서 원래점과 비교하면 가격은 상승하라. 원래보다 하락했죠.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증가했다. 결론. 어떤 경우도 모두가 가격은 하락했잖아요. 가격은 모두 하락했지만 양은요 증가할지 감소할지 불변일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문장이 5번이죠.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 수가 없다. 정답 5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는요 4번과 5번과 7번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첫 체감 지수가 야 상당히 어렵다 하면서 아마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을 거예요.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자, 8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부동산의 신규 공급입니다. 새 집은 짓는데 1년 걸리죠. 그러니까 일정 시점 틀렸고요.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저량이 아니고 유량이죠. 유량 개념이다. 2번요. 부동산 시장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재고주택, 즉 중고주택이죠. 중고주택에 대한 분석은요. 유량이 아니고 저량이죠. 특정 시점에서 분석합니다. 저량입니다. X입니다. 3번요. 부동산의 개별성은 부동산 공급을 독점적으로 만드는 성격이 있다. 맞는 말이죠. 이 문장은 예를 들면요. 자, 대전에 오월드 있죠. 오월드. 위치가 고정이 되었고 그 위치가 번지가 하나밖에 없죠. 개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터가 독점적이잖아요. 따라서 정답 3번이 되고요. 4번요. 자, 임대주택이 공급되면요. 자, 오늘 기억나시죠?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싸죠. 천천히 이동, 활발 이동. 그러면 임대료 탄력성은 높아진다. 활발한 이동이니까 임차인의 탄력성은요 높아진다. 틀렸습니다. 다음에 5번요. 주택의 공급 규모가 커진다. 즉 대량 생산하게 되면 규모이기 때문에 생산 단가는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겠죠. 낮아지면서 그만큼 건설 비용도 낮아지겠죠. 둘 다 낮아집니다. 옳은 것은 정답 3번입니다. 9번 문제 봅니다. 주택의 여과가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지금 4번 볼까요? 기존 고소득층 주택에 저소득층이 진입한다. 여기까지가 동네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나빠졌죠. 상향 틀렸네. 하향형입니다. 하향형가 설명입니다. 정답 4번 틀렸고요. 10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를 비공개하는 경향은 거래가 고도로 공적인 흐름이 아니고 사적인 흐름이죠. 사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를 꺼려합니다. 정답 3번 틀렸습니다. 자, 11번 계산 문제입니다. 자, 11번은요. 무조건 이런 문제가 원래 시험 레벨입니다. 그리고 최근 시험 계산 문제가 요 레벨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계산 문제요. 이렇게 나오는 게 잘 낸 거네요. 11번은요. 허퍼의 확률 모형을 보습니다. 그러면 계산 문제는요. 확률을 딱 보는 순간 공식 팍 돌려야 됩니다. 공식. 자, 허퍼의 확률 모형에서 고객 유인 얘기입니다.
분자는 점포의 매장 면적이 들어가요. 자, 분모는요, 거리의 제곱인데, 이때 제곱은요, 뭐라고 했죠? 공간 마찰계수. 마찰계수는요, 1을 주면 1성, 2를 주면 2성, 3을 주면 3성이다. 통상 우리 시험은요, 여지껏 늘 2만 줬거든요. 늘 2성만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요, 문제를 보면서 빠르게 그림을 그려주면 좋아요. 자, C도시 인근에 A와 B의 두 개의 점포가 있대요. 허프의 확률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자, B 할인점의 이용객 수를 묻습니다. B 할인점. 그럼 이제 그림 봅니다. A 매장이 있고, B 매장이 있어요. 그리고 C 도시가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는요, B 매장의 이용객 수를 묻습니다. 자, 괄호. 소비자의 공간 마찰계수가 2가 나왔죠. 마찰계수가 2가 나왔습니다. 2성을 하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 인구의 50%가 할인점을 이용한대요. 자, 도시가 몇 프로가? 50%가 할인점을 이용한다. 50%. 일단 기억합니다. 50%. 이제도 박스하고 숫자 넣겠습니다. 자, C도시는 인구가 14만 명 도시다. 얘가 인구가 몇만 명이죠? 14만 명 중에서 몇 프로가 할인점을 이용하지? 50%가 이용한대요. 일단 50%가 이용합니다. 요것도 올리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A 할인점 면적은 18,000, B는요 2만 제곱미터. A 할인점 18,000 제곱미터가 되고요. B 할인점은 2만 제곱미터이다. 마지막으로 거리입니다. 자, A 할인점 거리는 3km, B는 2km다. A까지는 3km고요. B까지는 2km입니다. 그림 완성이 되었어요. 어쨌든 박스 주면요, 그림으로 풀어야 됩니다. 넣겠습니다. 매장 면적 18,000. 3의 매성 2성이죠. 암산 됩니까? 2,000 나옵니까? 다음에 매장 면적 2만입니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죠.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5,000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2,000이고요. 얘가 5,000이잖아요. 문제는요, B 매장을 물으니까. 그러면 이제 50%가 이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전체가 합하면 얼마? 7,000이죠. 그래서 분모 전체가 2,000 더하기 5,000이 전체가 되고, 그러면 B로는 이제 5,000명이 가니까 B는 5,000입니다. 전체분의 B 하면 돼요. 그래서 14만 명, 50%가 이용한다. 전체에서 B는 5,000명이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5만 명이 나옵니다. 자, 정답 1번이 되고요. 다음에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다음 괄호 안에 단어를 묻습니다. 옳게 연결한 것은요. 자, 기억번. 지금부터 키워드만 찾으시면 돼요. 기억번. 두 도시에 인접한 시설 간의 상권의 경계 지점. 자, 상권의 경계 지점은 바로 상권의 분기점. 그러니까 컨버서의 분기점명입니다. 두 번째요. 거주지 분할을 통해서 도시 팽창을 도시 생태적 관점에서 묘사했다. 니은의 지문은 좀 어렵습니다. 얘가 바로 5개의 동심원 모델입니다. 그래서 거주지를 세분화해서 중천, 건주, 통 기억나시죠? 이렇게 거주를 세분화시킨다. 바로 동심원 모델입니다. 디귿번은요, 도시 공간 구조가 교통망을 따라서 확장한대요. 교통축을 따라서 확장하면 바로 호이트의 선형이론이죠. 선형이론. 네 번째요, 도시 유인력은 도시의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죠. 이걸 다 찾으니까 정답 2번입니다. 정답 2번이요.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기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묻습니다. 틀린 것은. 5번 지금 볼게요. 5번은요. 자,
최저 주거 기준입니다. 최저 주거 기준은요, 중산층 이상의 주택수요. 앞뒤가 안 맞죠. 최저 주거 기준은요, 중산층 이하로 고쳐야 되겠죠. 중산층 이하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은 최저 주거 기준을 마련한다. 그래서 앞뒤가 설명이 맞지 않습니다. 정답 5번 틀렸고요. 문제 14번 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간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은 무슨 보조개? 근보조개. 근보조개 찾으면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 직접 간접 개입을 구분합니다. 공공토지 비축, 토지 은행들은 직접이다, 간접이다? 직접. 취득세는 근보조개, 세금이죠. 간접. 종부세, 세금이죠. 간접. 토지 수용은 직접. 개발부담금 간접. 공영개발 직접. 공공임대주택 직접. 대부분은 금융이니까 간접. 그래서 간접은요, 취득세, 종부세, 개발부담금, 대부분. 정답 4개죠. 정답 4개 2번입니다.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개발에 관한 설명 가운데 옳은 것은 1번 개발권 양도제 TDR 제도란, 자, 두 번째 줄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다른 개발 가능한 토지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게 아니고 개발권을 양도하죠. 따라서 소유권 틀렸고 개발권에 대한 보상입니다. 소유권 틀렸습니다. 2번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원리보다, 자, 높게 설정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초과수요는요, 낮게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높게 틀렸고 낮게 설정해야지 초과수요가 발생합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3번요. 헨리 조지는 오늘 공부했죠. 토지를 세배한다는 모든 세를 없애고 정부의 지정은 토지세만으로도 충당하면, 자, 토지산업을 주장하였다. 맞는 말이죠. 정답 3번입니다. 4번요. 공공토지 비축 제도가 바로 토지은행 제도를 말이요. 이것은 한 줄 내려가서 간접적 개입이 아니고 직접 개입이죠. 직접 개입 틀렸습니다. 다음에 5번요. 부동산 개발에서, 자, 초기에 과다한 사업비용의 지출이 심하대요. 자,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는요, 환지 방식 아니고 토지 수용이죠. 수용 방식, 즉 매수 방식입니다. 토지 수용 방식, 매수 방식이 초기에 과다한 비용이 지출이 된대요.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3번입니다. 16번 봅니다. 16번. 16번은요, 많이 풀면요, 답이 나와요. 자, 수요함수가 얼마 나왔고, 공고함수가 얼마 나왔고, 이때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를 80으로 규제하였다. 80 규제. 자, 정부가 임대료를요, 80만 원으로 규제를 했대요. 자, 규제하면 기억나시죠? 일치합니까? 대입합니까? 무조건 대입시키자 하면 끝난 겁니다. 대입시키자. 그럼 이제 공식 봅니다. 수요 함수가 800-2p가 돼요. 다음에 공급 함수는 QS 이꼴 200 플러스 4p이다. 그러면 80 규제니까 무조건 80만 원만 대입만 시켜주자. 여기다가 80 대입시키고 여기다가 80 대입시키자. 문제 끝. 그러면 800 빼기 28, 26, 160이죠. 그러면 640이 되고요. 200 더하기 320이죠. 520이 되고요. 수요가 많습니까? 공급이 많습니까? 수요가 많죠. 수요가 몇 개 더 많습니까? 120개 더 많죠. 정답 120 초과수요. 정답 4번 초과수요 120입니다. 다음에 17번 볼게요. 자, 투자 의사결정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요. 수익률 방향이 유사한 게 좋아요, 상향한 게 좋아요? 자, 포트폴리오 상관계에서는요, 동일 방향이 유리하다, 다른 방향이 유리하죠? 다른 방향, 요거 묻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 시험은요, 동일 방향, 다른 방향 안 묻고 유사한 방향이다, 상이한 방향이다, 상이한 방향. 그래서 유사한 방향은 동일 방향이기 때문에 나쁜 방법입니다.
따라서 상이한 추세가 바람직한 분산 투자가 됩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2번요. 자,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표준 편차가 위험이죠. 위험은 높은 것, 낮은 것, 낮은 것, 낮은 투자를 선택합니다. X입니다. 3번요. 지분 수익률이 저당기자보다 높대요. 얘는 정해지랬대, 부해지랬대. 지분 수익이 크다. 예? 바로 부해질 때 아니고 정해지랬대. 정해질 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이고요. 다음에 4번요. 부동산 유형별로 분산 투자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분산 투자로도 얼마든지 체계적 위험을 낮추는 게 아니고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가 있죠. 따라서 피할 수 없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틀린 지문이죠. 자, 정답 5번인데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무조건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겠죠. 요구 수익의 기대보다 작으면 투자를 채택한다. 정답 5번입니다. 다음에 18번입니다. 자, 세전 현금 수지를 추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 자, 세전을 묻죠. 정답은 1번인데요. 소득세는요, 이걸 빼면 세후가 되잖아요. 따라서 소득세는요, 세후 항목이니까 세전과는 거리가 멀어요. 정답 1번 들었습니다. 19번요. 다음, 투자의 타당성 지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가 0이 아니고 얼마? 1이 돼야 되겠죠. 1이 되는 할인이다. 틀렸습니다. 2번요. 현가 회수기간법은 현가 동그라미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붙게 되면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한다고 했죠. 고려하지 못하는 틀렸고요. 고려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현가자가 붙었으니까. 틀렸고요. 3번요. 내부 수익률법은 사전적으로 미리 요수익률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맞습니다. 내부 수익률은요, 미리 제시가 안 돼요. 항상 내부 수익률이 있죠. 얘는요, 미리 주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세요. 그러니까 얘는요, 정확히 말하면 보관법이었어요. 이게 진짜 복잡합니다. 보관법으로 일일이 따르고 하기 때문에 미리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 3번이 맞네요. 3번 정답입니다. 4번요. 순현가법을 이용한 투자의 타당성 분석에 선택되는 할인율. 자, 할인율에다가 적어줄까요? 요구 수익률. 언제나 학교론에서 할인율은요, 요구 수익률입니다. 할인율, 요구 수익률입니다. 이 요구 수익률은요, 투자 주체마다 상관없이 일정하다가 아니고 요새는 항상 서로 사람마다 위임이 달라지겠죠. 따라서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따라서 투자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지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5번요. 투자의 규모가 다른 두 개의 투자를 비교할 때는 수익성 지수보다 순현가법이 유리하다.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순현가법보다 오히려 수익성 지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바뀐 지문이죠. 자, 옳은 것은 정답 3번입니다. 20번 문제, 계산 문제, 기대수입니다. 이 문제가 좋아요. 만약 올해 나온다면요, 이런 레벨로 나와요. 이런 문제를 풀어야지 시험에 아주 잘 치는 것이고 계산 문제 잘하는 겁니다. 자, 기대수익률 하게 되면 뭐 곱하기 뭐? 확률 곱하기 수익률이죠. 일단 돌리시고. 이것의 가중평균입니다. 근데 이제 표가 간단히 안 나오고요. 단, 괄호, 포트폴리오 비중은요, A가 50%, B가 50%. 일단 가중치로 좋잖아요. A 50%, B 50%. 일단 염두해 주시고요. 그럼 이 표를 봅니다. 자, 표를 보게 되면, 자, 표를 보시면서 각각 이제 A와 B를 갑니다. 가랑목에, 자, 불황일 때 50%, 호황일 때 50%. 자, 여기서 이제 A 부동산은 각각 프로테이지가 12%, 20% 나올 거예요. B가 30, 50 나왔잖아요. 이제 각각 구합니다. 먼저 A 부동산, B부터 구합니다. 자, A 부동산은
불황일 때 확률 몇 프로? 12%죠. 12%. 불황일 때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50%. 내려갔어요. A 분사는 호황일 때 확률 몇 프로? 20%. 호황일 때 확률 50%입니다. 여기까지가 16%가 나와요. 다시 오른쪽 B 분홍산. B 분사는요, 호황일 때 몇 프로? 30%. 호황의 확률이 50%입니다. 다음에 B는요, 내려가서, 불황이니까 호황일 때는, 자, 수익률이 50%죠. 확률도 50%입니다. 여기까지 계산하면요, 40%가 나와요. 결론, A가 수익률 16% 나왔고요. B가 수익률 40%가 나왔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표 위에 단서가 있죠. 포트폴리오 비중은요. 비중은 A가 50%, B가 50%네요. 그러니까 A가 16%인데 A의 비중이 몇 프로? 50%. 다음에 B의 수익률이 40%인데요. B의 비중이 또 몇 프로? 50% 비중이다. 그래서 A가 50%, B가 50% 이렇게 가중치를 줬잖아요. 한 번 더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계산하면요. 자, 전체 예상 기대 수익률은요. 모두가 28%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험 항상 단순하게 확률 곱하기 수익이다 하나만 없는 게 아니고 A와 B를 이렇게 구해서 또 한 번 더 가중치를 주더라.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줘요. 정답 2번입니다. 28%. 문제 21번 봅니다. 자, 투자의 위험 부서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지문 5번 볼까요? 위험이 큰 투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의 전가이다. 느낌 뭐죠? 자, 위험을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의 전가가 아니고 뭐? 위험 회피. 위험 회피가 되겠죠? 정답 5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문제 22번요. 자, 학에서 이용하는 개수, 즉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묻습니다. 설명관에 틀린 것은. 4번 지문입니다. 현재 은행에 3억을 예금했대요. 자, 그림 봅니다. 현재 3억을 예금했대요. 하는 순간 일시불이구나. 일시불. 3억을 예금했는데 이자율이 복리로 5%라면, 자, 이자가 5%입니다. 5%일 때 3년 후 이때 금액이 얼마가 되겠느냐? 답이 나왔죠? 일시불의 무슨 가치? 미래 가치요. 그래서 이때는 자, 연금의 미래 가치가 아니고 일시불의 미래 가치입니다. 정답 4번 틀렸고요. 다음에 23번입니다. 자, 최정식 상한, 원금 균등 상한, 원리금 균등 상한 세 가지의 방식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을 묻습니다. 자, 기업번요. 첫 해 월 불이익이 가장 큰 것은 무슨 방식? 자, 그림 확인. 자, 원리금 기간입니다. 불러줘요. 무슨 상한? 원리금 균등 상한. 무슨 상한? 원금 균등 상한. 무슨 상한? 최정식 상한. 따라서 첫 해 원리금이 가장 큰 것은 무슨 상한? 원금 균등 상한입니다. 따라서 첫 해 초기에 원리금이 가장 큰 것은 뭐? 원금 균등 상한입니다. 다음에 니은번요. 두 번째. 자, 첫 해 월 불이익을 납부하고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 하게 되면 미상환 대출 자산이 가장 크게 되는 것은, 자, 만기에 미상환 자산이 가장 크게 되는 것은 바로 최정식 상환입니다.
따라서 기억번은요, 원근균등상한. 두 번째는 최정시상한. 정답 5번이죠. 정답 5번입니다. 다음에 문제 24번 보겠습니다. 24번. 자, 한주금의 주택연금을 묻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봅니다. 연금의 이용 자격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보증신청일 현재 주택 소유자가 반드시 만 60세 이상이다. 아니죠. 자, 이거는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입니다. 소유자가 반드시가 아니고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입니다. 틀린 답 1번 틀렸고요. 자, 문제 25번 봅니다. 25번. 25번 계산 문제예요. 자, 계산 문제. 최대 대출 가능성을 보시죠.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못 풀어하시니까 생소하지만은요, 아마 이번 주말에 계산 특강 듣게 되면 이 문제가 확 뚫릴 거예요. 일단 풀어봅니다. 자, 박스 보게 되면요, DTI와 LTV가 나와요. 첫 번째. 자, LTV와 DTI입니다. 이 문제는 토요일로 획득하게 되면요, 체계가 완전히 잡혀질 겁니다. LTV가 대부비율인데요. 대부비율은 분모가 부동산 가치가 되고, 분자가 용자금, 바로 대출금입니다. 다음에 DTI는요, 공식 떠올리죠. 얘는요, 분모가 개인의 연봉, 연소득입니다. 분자가 단어가 두 개 나와요. 첫 번째가 당해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주어지면요, 더하기 기타 소득입니다. 이 공식은 오늘 처음 보게 되면 암기가 안 됐으니까 좀 생소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파트 가격이 5억이다. LTV가 70%다. 5억에 70%가 얼마? 결론. 대출금은 3억 5천 대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공식 문제 아시겠죠? 다음에 5억 집 가진 사람이 연봉이 5천만 원입니다. 연봉이 5천만 원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은행에서 DTI가 60% 잡을게요. 5천에 60%가 얼마? 3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3천만 원 1년치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대 말입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 갚을 때까지 용자를 다 해주겠대요. 그런데 다른 은행에 이미 3천이 가능한데요. 다른 은행이 이미 1천만 원 원리금 갚아나고 있대요. 그럼 얼마가 되지? 2천만 원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결국 디테일을 통해서 뭘 구한다? 원리금 상환의 예를 뽑아내야 됩니다. 아직 대출금은 안 나왔어요. 얘를 뽑았다면 한 번 더 공식을 돌려야 됩니다. 어떻게? 원리금 상환액 나누기 저당 상수예요. 그러면 이걸 여기까지가 대출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금 상환이 2천만 원 나왔잖아요. 나왔다면 이 2천이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 자료에서 저당 상수가 10% 하게 되면요, 2천만 원 나누기 10% 하게 되면 대출금은 2억이 대출 가능합니다. 결론, LTV는 3억 5천 대출 가능합니다. DTI는요 2억 대출 가능하대요. 그럼 이게 두 개 나왔죠. 은행이 돈 빌려주면요, 많은 걸 빌려주겠다, 적은 거 빌려주겠다, 적은 돈. 정답 대출금 2억.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바로 문제 25번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숫자를 봅니다. 이제부터. 이런 문제도요, 일단 공식 안경 풀게 되면요, 굉장히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요, 쉽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 봅니다. 첫 번째, LTV가 50%입니다. 넣어주면 돼요. 내려가서 부채 비율이 바로 40%죠. DTI가 40%입니다. 자, 두 번째 항목. 자, 주택담보평가가격이 4억입니다. 자, 분상가격이 얼마? 4억입니다.
그럼 답은 나왔네. 4억의 50%가 얼마? 2억이죠. 대출 2억 가능합니다. 이런 쉽게 나왔어요. 다음에 세 번째. A의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죠. 자, 연봉이 5천만 원입니다. 5천에 40%가 얼마? 5, 40, 2천만 원이죠. 기타 소득이 이런 줄알면 돼요. 네 번째, 기타 사업 자금 대출이 이미 1,000만 원 갚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2,000상 가능한데 이미 기타 사업 부채가 1,000만 원 있으면요, 얘는 얼마가 된다? 1,000만 원입니다. 합해서 2,00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00 가능하니까요, 요대로 1,000만 원 갖고 와요. 마지막으로 저당 상수가 10%다. 0.1 나왔죠. 암산 얼마? 1억. 그러면 은행은 2억 빌려줄까? 1억 빌려줄까? 정답 1억입니다. 정답 1번요. 자, 처음 보게 되면 좀 생소하겠지만요, 이 문제는 반복하면요, 충분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연습할 겁니다. 26번입니다. 주택 금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3번요.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은요, MBB죠. MBB는요, 투투투입니까? 발발발입니까? 발발발이죠. 발발발이니까 투자자는 틀렸겠죠. 자, 투자자가 아니고 발행기관. 발행기관이 조기성한 위험부담입니다. 정답 3번 틀렸고요. 다음에 27번요. 자, PF금융이다. PF금융. 자, PF금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적합하지 않는 것 묻습니다. 자, 질문 2번 볼게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로 시행사의 개발 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한다. 앞뒤가 바뀌었죠. 공사비가 더 중요합니다. 공사비를 먼저 인출하고 다음에 개발 이익입니다. 앞뒤가 바뀌었죠. 틀린 답 2번입니다. 28번요. 자, 부동산 금융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묻습니다. 틀린 것은. 자, 질문 3번 볼게요. 부동산 개발 신탁 금융은, 자, 신탁자가 붙으면 무조건 등기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신탁은 무조건 신탁한다. 등기가 넘어간다고 했죠. 넘어가는데 이때, 자, 신탁 금융의 차이점은 위탁자가 아니고 바로 신탁회사가 돼요. 신탁회사. 따라서 위탁자가 달렸고 신탁회사가 됩니다. 정답 3번 틀렸고요. 29번입니다. 부동산 투자세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영업인가 발행 날로부터 6개월 지난 자기관리 리츠의 최저 자본금은 70억이다. 50억이다. 70억. 50억 틀렸죠? 70억입니다. 2번요. 리츠는 현물 투자에 대한 설립은 불가능하죠. 현물 투자 설립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설립은 불가능입니다. 3번요. 영업인가 발행 6개월이 지난 위탁 리츠와 시알 리츠의 최저 자본금은 70억이 아니고 50억이죠. 50억 틀렸고요. 4번요. 시알 리츠는 자산 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관으로 두면서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한다. 직접 수행하면 실체가 있죠. 실체가 있으면 위탁 리츠와 시알 리츠가 아니고 자기 관리 리츠죠. 따라서 자기 관리 리츠의 설명입니다. 4번 틀렸고요. 5번요. 자기 관리 리츠의 설립 자본금은 5억입니까? 3억입니까? 이번에 바뀌었죠. 계정 5억이죠. 위탁 리츠 설립 자본금은 3억이죠. 그러니까 5억은 3억보다 크다. 정답 3번입니다. 문제 30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묻습니다. 틀린 것은. 3번요.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과거와 현재 추세를 정확히 파악한다. 아니죠. 자, 흡수율 분석은 항상 과거 추세를 분석해서요, 반드시 장래를 예측해야 됩니다. 이 단어가 꼭 나야 됩니다. 과거와 현재 파악이 아니죠. 과거를 분석해서 즉 미래를 예측해야 됩니다. 틀린 질문이죠. 정답 3번입니다. 다음에 문제 31번 볼게요.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3번 봅니다. 자, 펠리서 유통 경로 전략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를 정하는 전략이다. 질문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자, 밑절입니다. 자,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를 결정한 전략이다. 자, 내 상품을 어디 위치할까? 얘가 뭐죠? 제품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요. 따라서 얘는요, 바로 편리성가 아니고 바로 차별화 전략이죠. 포지셔닝. 따라서 제품 차별화 전략입니다. 3번이 틀렸죠. 32번 보겠습니다. 민간에 개발해낸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공사비 분양금 정산 방식은 개발업자가 개발업자의 건축의 일부를 가진다. 건축의 일부를 가진 것은 바로 등가 교환 방식이죠. 따라서 공사비 분양금 정산 방식이 아니고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등가 교환. 틀린 지문이죠. 2번요. 개발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부산의 매수한자의 위험은 완성이 가까워질수록 위험은 작아지겠죠. 완성될수록 위험은 작아진다. 들었습니다. 3번요. 토지 신탁 방식에서 개발 행위로 인한 개발이익은요. 자, 신탁자가 붙으면 항상 등기를 넘겨주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개발이익은요. 신탁회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가 가져갑니다. 신탁에서는 오로지 수수료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또는 소유자. 이 소유자를 다른 말로 신탁 수익자가 됩니다. 따라서 신탁 회사가 아니고 신탁 수익자 또는 소유자가 이익을 가져갑니다. 틀렸고요. 4번요. 소유자의 자체 개발 사업이면 사업 시행은 소유자가 하지만은 자금 조달과 이익도 건설회사가 아니고 소유자가 가져가죠. 소유자. 틀렸습니다. 정답 5번인데요. 토지 신탁 방식은 등기가 넘어가니까 신탁. 해서 소유자와 신탁사 간에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수료가 목적이죠. 정답 5번입니다. 자, 문제 33번입니다.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이자 가장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틀린 것은 1번요. 자산관리는 각종 시설을 운영 유지한다. 자,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것은요. 자산관리가 아니고 시설관리. 그래서 자산관리 틀렸습니다. 시설관리의 설명입니다. 정답 1번 틀렸고요. 34번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에서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무엇입니다? 옳은 것은 1번은요. 출제가 자주 돼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래 사례를 인근지역에서 구하는 경우는 대상도 인근지역, 사례도 인근지역, 동네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는 지역연 비교는 필요하지가 않다. 정답 1번 맞습니다. 1번 자주 나와요. 정답 1번. 2번요. 감정평가 규칙상 가격조사가 가능하다면 소급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죠? 소급평가할 수 있다. 틀렸고요. 2번요. 대로변에 위치한 한 필지 토지가 전면과 후면이 가치가 다르다. 가치가 다르면요. 일괄 평가가 아니고 구분해서 평가죠. 구분평가 설명입니다. 틀렸고요. 4번도 빈출 지문인데요. 기준시점을 미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점은요. 감정평가 의뢰일 기준이다. 아닙니다. 감정평가 의뢰 아니고 항상 기준시점은 가격 조사 완료 일자가 돼요. 얘는 자주 나와요. 기준시점은 가격 조사 완료 일자이지 감정평가 의뢰는 틀린 말입니다. 5번요. 시산가액 조정은 삼방시적 부진 가격을 산술평균이 아니고 가중평균, 가중평균으로 구합니다.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1번입니다. 35번요. 평가 산식에서 괄호에 들어갈 단어를 묻습니다. 이런 문제도 잘 나왔지만 이런 문제는요. 상중하로 치면 항상 학급 문제가 돼요. 꼭 득점합니다. 첫 번째 원가법이죠. 적상가격 이꼴 자, 기업은 무슨 원가에서 감가를 빼죠? 제조달 원가죠.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를 뺍니다. 제조달 원가. 두 번째, 전통적 소득 접근법이 바로 수익환원법입니다. 자, 여기 기억나시죠? 수익환원법은요, P 이꼴 R분의 A다. A가 뭐죠? 순수익이고요. R은요, 환원율입니다. 그러면 현재 수익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모를 묻죠. 환원율입니다. 정답 2번이죠. 기억번은 제조달 원가. 니은번은요. 환원율입니다. 정답 2번이요.
36번 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분류와 가격 전체의 설명이다. 옳은 것은 뭐냐?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 획기로 인정된대요. 자, 볼까요? 이거잖아요. 자, 이렇게 한 필지가 있어요. 한 필지가 있습니다. 10번지 땅이에요. 자, 10번지 땅. 필지가 큰데요. 여기서 주유소, 편의점, 카센터. 용도가 몇 개? 3개죠. 그래서 한 필지가 여러 개 용도, 획지령이 된다. 이때는요, 가치가 다르니까 따로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한 필지가 여러 개 용도, 획지로 한되면요, 가치가 다르니까 어떤 평가? 구분평가. 구분평가입니다. 두 번째, 감정평가에서 규시점이 특히 중요하거든요. 규시점은 항상 뭐? 변동의 원칙이죠. 변동의 원칙의 설명입니다. 정답 5번이죠. 자, 구분평가와 변동의 원칙입니다. 37번. 다음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으로 대상 우선 가격을 구하시오. 이 문제가요, 여러분들 지금은 적용이 안 돼요. 왜? 충분한 연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공식 나왔네요. P = R분의 A가 됩니다. 얘가 수익가격입니다. 이거 구하라. 그 문제 볼까요? 첫 번째, 가능저소득 함정 버리고요. 자, 순영업 소득이 5천만 원이죠. 나왔네요. 순영업 소득이 5천만 원 나왔습니다. 뭐만 남았다? 환원율입니다. 얘를 묻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이 6대 4고요. 토지 환원율 8%, 건물 환원율 13%. 얘가요, 바로 물리적 투자계략법입니다. 물리적 투자계략법은요, 제가 3월달 살도 수업하면서, 자, 공식을 디테일하게 다 안기지 말고 토지, 건물 들어보셨죠? 토지, 건물. 따라서 토지, 건물, 건물입니다. 그러면 환원율이 나옵니다. 얘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 비율 곱하기 토지 환원율, 건물 가격 비율 곱하기 건물 환원율입니다. 얘만 찾으면 돼요. 따라서 세 번째 항목, 토지 비율 60%, 건물 비율 40%. 토지 비율이 60%고요. 건물 비율이 40%입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다음에 토지 환원율 8%, 건물 환원율 13%입니다. 토지 환원율 8%, 건물 환원율 13%,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토지, 건물입니다. 여기까지 구하면요, 여기까지가 10%가 나와요. 환원율 10% 나왔습니다. 따라서 나누기 10% 하게 되면 나오죠. 얼마? 5억. 정답 5억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37번도요) 우리 시험 기출문제 레벨입니다.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는요, 계산 문제 굉장히 잘 낸 겁니다. 지금 계산 문제가요, 모든 문제가 다 좋아요. 38번. 자, 감정평가, 물건별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요. 대상물의 평가액은 적정 가격 또는 시장임료를 결정한다. 자, 적정 가격, 시장임료가 아니고 우리 규칙은요, 항상 시장가치. 따라서 적정 가격 틀렸고 바로 시장가치로 결정합니다. 시장가치. 적정 가격 틀렸습니다. 2번요. 산림은 임지와 임목을 일괄평가 아니고 구분해서, 구분평가죠.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틀렸고요. 3번요. 감가수정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을 고려하여 저런 것을 감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죠? 정답 3번입니다. 4번요.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계율평가인데요. 단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물건 상환의 용도상 불분의 관계가 있다면 구분이 아니고 일괄평가죠. 일괄평가 설명입니다. 틀렸고 5번 질문입니다. 건물의 평가는 원칙은 거래사례비법이 아니고요. 원가법이죠.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합니다. 틀렸고요. 옳은 것은 정답 3번입니다.
자, 문제 39번 볼게요. 지역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입니다. 틀린 것은. 1번요. 지역 분석은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세지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분선의 구체적 가격 틀렸죠. 자, 구체적 가격이 아니고 가격 수준이죠. 그래서 가격 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 수준을 구하는 작업입니다. 가격 틀렸고요. 가격 수준을 구하는 작업입니다. 틀린 답 1번이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입니다. 4번 질문이 있죠.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서 개별 토지를 평가할 때는 이때는요. 개별 공시지가 아니고 표준지 공시지가.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통해서 개별 토지 가격을 매깁니다. 정답 4번 틀렸고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문제가요. 제가 전체를 분석하니까 이만큼의 레벨이 올해 시험 레벨에 가장 맞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자, 한 번 더 재검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